자, 그럼 일제강점기로 갑니다. 일제강점기? 네. 외울 게 너무 많지. 아니, 근데 일제강점기는 흐름만 타면 되는데? 흐름만 타면 돼. 네. 근데 흐름을 세 구간으로 끊어서 타면 돼. 네. 세 구간으로.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몇 년부터야? 스타트. 1910년. 지난주에 그 대답 못하지 않았나? 네. 이제 알게 됐어. 1910년부터 광복은? 1945년. 1945년이고 1910년에서부터 그 진짜 우리나라 왜 헌법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있는데 1919년에 3.1. 그래 3.1운동. 이게 너무나 큰 전환점이 한 번이 딱 될 거고 1919년 3.1운동이 네. 1919년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3.1운동이 터지고 딱 상하 임시정부가 이제 대통합을 할 거기 때문에 상하 임시정부로 대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1919년이 국내외적으로 되게 우리 민족한테도 중요한데 전 세계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해야. 1919년이. 참고로 뭐가 끝났어. 어마어마했던 사건 하나가 끝났어. 뭐가? 프랑스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인데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났네요. 1차 대전. 1차 대전. 왜냐면 2차 대전이 일본이 패전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한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는 날이 1945년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때 광복을 하니까. 네. 1918년 12월에 1차 세계대전이 정확히 끝났어. 그래서 승전국은 일단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바다 건너 대장 건너 있는 미국 이런 나라들이 승전국이고 네. 영국의 동맹국이었던 일본. 네. 지난 시간에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차지하기까지 먼저 첫 번째 라이벌 청나라를 깨야 되겠고 네. 두 번째 라이벌 러시아를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청일 전쟁은 동학농민운동 와중에 터졌으니까 연도가 1894년. 1894년. 1894년이 우리나라 가보년인데 내부적으로 되게 중요했지. 일단 동학농민운동 그게 가보개혁으로 이어졌고 한편으로는 청일전쟁이 터졌고 다음에 15세기 조약에서 야구동을 얻어내는 바람에 일본이 난리가 났는데 전쟁으로 극도의 흥분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참을 끼얹은 사건이 러프도 세 개 나라의 삼국간섭. 그러니까 삼국간섭으로 민씨가 딱 친오파 돌아서니까 바로 민씨를 시하는 만행을 저질렀지. 을미사변. 그리고 중단됐던 개혁을 이어붙인 게 을미개혁. 을미개혁에서 단발령 딱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을미사변, 그 다음에 단발령. 이 두 가지가 딱 이유가 돼가지고 최초의 을미의병이 터졌고. 근데 그렇게 돼서 그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뭘로 좀 진화가 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이 대피하며. 그렇지. 그럼 삼국간섭, 그 다음에 아간 파천. 그 두 번의 사건으로 빵 뜬 나라가 러시아. 그러니까 1904년에 또 러일 전쟁을 해야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식민지화 되는 과정이 지난 단원이었어. 물론 나도 이제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열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고 어찌됐거나 시험 문제를 정통으로 이제 찔러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894년 그 가보년에 저기 청일전쟁. 여기서 일본이 승리한 거.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 전쟁. 정확히 10년 뒤잖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거. 그러면 그냥 딱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게 구조가 머릿속에 일단 나오는 거지. 각이 나오는 거지. 왜냐면 애초에 우리나라 조선을 둘러싸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 있었고 러시아의 남아가 늘 문제였고 이 세 개 나라와의 딱 알력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러일전쟁 승리하고 나서 바로 을사늑약, 그 다음에 무슨 거는 차례대로 막 다르니까 맨 먼저 을사늑약이 외교급에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정미연도에 군대를 해산시켰으니까 군사가 막탈이고 그 다음에 사법가 막탈이고 경찰가 막탈이고 마지막에 주권병원. 그렇게 순서대로 딱 가는 거잖아. 그게 이제 1910년. 근데 9년이 지난 1919년 그때가 막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 승전국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영국의 동맹이었던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뭐 너무 간접적인 승전국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히트친 나라는 미국이지. 아무래도 요 단원 자체는
우리가 자꾸 일본 얘기를 해야 되고 일본은 그때 이제 세계사 제국주의 열강 중 하나로 이제 분류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세계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네. 고려나 조선 배우는 것보다 이 파트가 훨씬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네. 왜냐면 현재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접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네. 훨씬 재밌는 단어이죠.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난 그렇게 재밌게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물론 되게 슬프고 비극적인데. 네. 사실 일제강점기가 제일 안 외워져요. 외울 게 너무 많고 단체가 너무 많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단체 이름이 또 되게 비슷비슷해. 네, 비슷비슷해요. 되게 비슷비슷해. 네. 근데 한국사 능력검정은 때리는 것만 때려. 나올 것만 나와. 옛날에 그 내신이랑 이런 거랑 달라. 나올 거 딱 나오는 단체만 나와. 거의. 그래서 그 세계사를 그래서 이쪽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1918년 12월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네. 프랑스 가봤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다 가겠네. 네. 오늘 저녁하자마자 가려고 했습니다. 아, 그치. 맞네. 전역한 게 작년 8월 달. 작년 8월. 네. 맞아, 그때 왜 8월 시험을 그 하는 걸 보려고 그랬는데. 네, 못 봤어요. 맞다. 맞아. 그게 1년 미뤄진 거네? 네. 오. 아, 그래, 맞아.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역하면 딱 가려고 꿈꾸는데. 그전에는 뭔가 국내에서 노는 것도 바쁘지. 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가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뭐 이렇게 알고 가면 더 그런 게 뭐야. 여기서 이렇게 막 승정국 대표단들의 회의가 열린 게 그게 파리 강화회의. 그렇게 축참 우리 교과서나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워봤던 그 파리 강화회의가 거기서 열렸는데 네. 프랑스가 그때 당시 표정이 어땠겠어. 승정국이라고 웃을 수가 없어. 자국이 전쟁 터였기 때문에 네. 입은 피해가 너무 많아. 영국 완전 썩었지. 근데 온전하게 진짜 막 배꼽에서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야. 자기 땅에서 안 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안 했거든. 전쟁이라는 건 이겼냐 졌냐를 논하기 전에 그 전쟁 터가 오냐는지가 그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통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승전이 누구냐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근데 패전을 했다 손 쳐도 내가 만약에 이 나라가 이 전쟁 터가 아니었다면 네. 피해는 적은 거야.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승전국이라 해도 전쟁 터가 됐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웃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 시작한 나라, 네. 국력이 잽도 안 됐을 건데 당연히 이걸 동급으로 만들어. 이게 동급으로 만들어. 얘네는 끌어내려져. 미국은 올라가. 동급으로 만들어진 게 1차 세계대전. 역전되는 건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1, 2차 세계대전이 영국과 프랑스 같은 입장에서는 와 얼마나 빡칠까. 그렇죠. 이겼어도 독일이 샷쓰레기인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야속할까. 근데 그러므로 그 유럽 한복판에 그 독일이 얼마나 진짜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이 독일을 다구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근데 문제는 지금 독일이 벌써 지금 EU 몇 년째 의장국이야. 그렇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 지금 또 계속 뉴스에 계속 그 여자 총리만 메르켈 총리만 맨날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진짜 신기한 신기한 나라인 건 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그 초를 딱 거치면서 그 민감했던 시기에 완전히 그냥 과거사 앞에 무릎을 싹 꿇어버리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눈물을 흘려버리니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이제 유럽에서는 터부시가 되는 거지. 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지금도 참회 모드로 나와. 그 메르켈이 매년 그 메르켈 총리가 그 2차 세계대전 종전식을 가요. 얼마나 그게 사실은 그쵸. 가서 늘 사죄 자세로 있다는 건 그건 굉장히 진짜 독일 정치인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내부의 단결과 그건 독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치인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는 거거든. 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 그런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 부럽고 그런 독일의 모습과 지금 일본의 모습은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냥 너네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라.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면 네. 나는 참 일본은 내내 가르치는 내내 참 안타까운 나라인데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네 계속 그따구로 살아라. 왜냐면 지금에 와서 네. 되게 일본 역사가 뭐 그렇게 혁신적으로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떤 정치인들한테 혁신을 기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듯이 분명 혁신적인 인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하다 보면은 네. 비슷비슷해지잖아. 네. 응.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네. 되게 많은데 기대치 대비 난 일본 역사에서도 뭐 누가 그렇게 혁신적인 인물이 나와서 과거사 앞에 무릎을 꿇겠나 싶어. 그렇죠. 거기다가 독일이랑은 이미 만들어진 문화가 너무 달라. 네. 그들은 오히려 그 7, 80대, 그러니까 네. 거의 장수국가니까 90대도 많잖아. 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20, 30대가 네. 전쟁에 막 승전을 이어나가면서 네. 너무 행복했던 시기니까 그거를 좋게 기억하잖아. 영웅당이죠. 하고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씨. 그게 난 일본을 정체시켰고 앞으로 고립될 거라고 봐. 그래서 남북이 경제협력 탁 트는 순간 우리나라가 무조건 수치상으로 누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기대치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의 이 경제협력 모드를 일본은 항상 견제하고. 그럼. 야, 우리가 그 걔네들이 무슨 핵실험 내지는 그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언제 한번 무슨 사이렌 한번 울린 적 있냐고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일본은 북한에 조그마한 어떤 액션 한 번 해도 도쿄 지하철을 중단해 버린대. 그러니까 그만큼 경계태세를 높여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만큼 북한이라는 존재를 이 전체 이제 일본 전체 국민들을 굉장히 터프시하고 되게 무섭게 만들어 굉장히 경계심을 높여 놔버리는 거지. 정치적이네요. 와, 굉장히 정치적인 거지. 굉장히 정치적인 거. 일본은 조그만한 일에도 지하철 중단은 대단한 그쵸, 일이잖아.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치적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걔나마 지진이 웬만큼 강도로 터져도 그렇게 안 할걸? 네. 그러니까 1919년 이 3.1운동 때 그 파리 강화에 모였을 때가 진짜 많은 나라들이 전쟁 두 번 다시 나지 말자. 영국과 프랑스 그런 분위기 잡는 거지. 왜 잡았을까? 자기들 피해가 크니까. 자기네 피해가 크니까 그치. 네. 자기 땅에서 했으니까 야 진짜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나쁘구나. 야 진짜 하지 말자. 야 앞으로 대화로 해결하자. 우리 외교로 해결하자. 국가 간의 대화가 외교잖아. 네. 그 외교로 해결하자 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니지. 두 번 다시 전쟁하지 맙시다. 국제연맹 창설하고 부전조약 체결해. 그러놓고 시간을 버는 거지. 아무도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전후 복구 체제로 들어가는 시간을 버는 거야. 누구도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내가 완전한 컨디션으로 완전히 끌어올려질 때까지 누구도 전쟁 못해.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나라 대 나라끼리 붙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야. 진짜 무서워. 그렇게 시간을 버는 거지. 자,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 건 일본은 조선 침략 바로 이겨 만주까지 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된 거야. 그렇죠. 일단 이토가 1909년에 죽었잖아. 네. 누가 죽였지? 안 죽는 그러니까 최고의 일본 브레인을 그렇게 죽였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완전 그들은 대륙 침략이 꼬여버린 거야. 그 설계도가 꼬여버렸어. 그 설계를 주도했던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몇 년 꼬여가고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문제는 딱 이제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지.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륙 침략을 확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모든 강대국들의 본격적인 이제 딱 이 안면이 딱 드러나는 사건은 1929년 딱 10년 뒤. 미국에서 터진 경제대국화. 당시 미국은 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손이라 하잖아. 독과점 기업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겼단 말이야. 핸들링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폭망을 했어. 1929년에 미국 경제 폭망. 그래서 10년 동안 일단 컨디션 끌어올린 서유럽이
식민지를 이제 더 약탈해가지고 일단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려는 네. 그런 스탠스로 딱 가게 되면 모든 식민지에서 나는 그 원료를 다른 나라로 안 빼. 봉쇄령이야. 네. 왜? 일단 본국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응. 그러면 인도 데칸공원에서 면을 끌어다 쓰고 있던 일본은 네. 면방직 산업이 다 작살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네. 그러니 안 되겠는데 이제 안 되겠는데 그 안 되겠네 신호가 세 군데가 들어와. 하나가 이탈리아야. 왜냐면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거든. 네. 근데 이놈의 서유럽 새끼들이 자기네들한테 전리품을 하나도 안 줬어. 왜냐면 처음에 독일 편이었거든. 나중에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너는 전쟁에 별로 지분이 없어. 승전에 지분이 없어. 이탈리아에 철저하게 견제한 거야. 그래서 일단 무솔리니가 나와서 일단 흔들기 시작을 해 여기를. 네. 그 다음에 독일은 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히틀러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너무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너무 정말 아니 1320억 마르크 배상금을 받았는데 네. 이건 9억 뜯겨놔도 갚을 수 있는 돈이 못돼.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진짜 죽어라고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밟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희대의 궤변자가 나와서 그냥 하늘을 향해 아리아인 이제 이러는 것만으로도 네. 그냥 사람들은 눈물을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이 심각한 경제난은 괴물을 낳아.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먹고 사는 건 본능의 문제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태어난 인간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지 힘들 정도로 경제를 다 묶어놔 버렸으니 네. 그래 결국 그 괴물이 탄생하는 거지 히틀러. 그 다음에 문제는 일본인 거야. 그걸 딱 그 세 개 나라가 전체주의. 근데 내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탈리아 무솔리니 알아. 네.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알아. 네. 그럼 일본은 누구야? 일본. 그치? 그게 신기하지 않아? 네. 그러네요. 내가 애들한테 물어. 야, 그게 신기하지 않니?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괴롭혔니? 아니죠. 히틀러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한국을 괴롭혔니? 우리가 왜 그러니까 무솔리니는 뭐 또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 네. 히틀러는 너무 잘 알지. 왜냐면 일요일 아침마다 그냥 서프라이즈는 네. 히틀러로 도배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요일 아침에 서프라이즈 많이 받잖아. 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히틀러 얘기 아니면 방송이 전개가 안 되잖아. 네네네. 거기다 가끔가다 스탈린. 네. 히틀러 스탈린. 히틀러 스탈린.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우리한테 너무 친근한 사람인 거야. 근데 그 히틀러가 우리한테 뭐 했냐 이거야. 그런 거 없죠. 그거 뭐 안 했잖아. 근데 일본이 정작 우리를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괴롭힌 일본 히로히토야. 일본 국왕 이름이 히로히토거든. 쌍또라이 하나 나와.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왜 우리가 그 이름을 왜 모르는지 알아? 일본 자체가 일본 국왕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 왜? 그 사람 인간 아니야. 신이야. 신. 이 무렵의 히로히토는 네. 지가 신이라 그랬어. 그래서 신도 정치라 그랬어. 신의 뜻에 따라 하는 정치. 나는 신이다.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아무리 진짜 못된 짓을 했기로서니 인간으로서 진짜 뭐 유태인 그냥 만행 한 번으로도 히틀러는 다 설명이 되잖아. 네. 근데 그래도 적어도 지가 인간이었다고. 근데 얘는 스스로가 신이야. 그래서 이제 신이 등장을 한 거야. 네. 1931년 만주사변 쳤지. 그다음에 중일전쟁. 이 중일전쟁이 진짜 히로히토의 이제 안면이 딱 나오는 딱 때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희생을 많이 당했잖아. 네. 징용, 징병, 여자 정신대 근로령, 네. 거기다가 일본군 위안부, 네. 그런 일본의 만행이 진짜 일제강점기 후반에 완전 집중되는데, 네.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는 우리나라를 밟고 있는 거고, 네. 이제 나중에 여기 민족 말살통치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모는 기간이거든. 이때 누르는 기간, 이때는 내모는 기간. 이 내모는 기간 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가 그게 히로히토, 자기는 신이다. 이래버리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신은. 그러니까 인간의 입에서 함부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일본 국왕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일본 천황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거기다 지금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며
일본의 국왕의 권력이 그때 확 꺾이는 거야. 네. 원래 그 전까지 일본의 국왕의 파워가 되게 컸어. 이폰 군주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폰 군주국의 모습 아니야. 일본 국왕의 파워가 진짜 쓸 때야. 근데 일본 국왕은 전범이기에 네. 전쟁 범죄자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워가 너무 약해진 거지. 그러면서 완전 내각으로 간 거야. 모든 권한이. 근데 그 전엔 정말 컸어. 근데 조선 총독부 만들어질 거잖아. 네. 이 조선 총독부가 그런 일왕 직속이야. 일본 의회 핸들링을 안 받아. 네. 그러니까 정말 권한이 컸던 거고 육해동 대장으로만 임명이 될 거고 한국인들이 10년대 중추원이 만들어져 총독부 안에. 네. 이 중추원이라는 국가기구는 누군가 만들려고 했던 의회 이름이기도 하다. 네. 어느 단체가? 네. 독립. 그렇지, 독립협회가 만들려고 했던 의회 이름이기도 해요. 맞아요. 오, 모습이 좀 됐는데. 네. 자, 설립은 됐는데 소집 안 돼. 이건 한국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해 보이는 단체야. 네. 한 번도 소집, 10년 된 때 한 번도 소집이 된 적이 없어. 네. 이제까지 나왔던 언론 출판집의 결사제 모두 박탈이거든. 네. 그래서 신민회가 105인 사건으로 끝나지. 네. 그 다음에 집회도 안 되고 출판도 안 돼. 언론도 막혔어. 그래서 이제까지 나오고 있던 대한매일신보 네. 폐간, 황소신문, 제국신문 다 폐간. 어. 그 다음에 전국은 13개 도야. 네. 우리 대한제국 시기서부터 이미 13개 도였어. 네. 그 다음에 12분, 220분, 이건 뭐 행정부의 개편인데 이런 건 거의 언급되지 않아. 네. 자, 왜 굵은 글자냐면 네. 이게 나오니까 굵은 글자인 거야. 어. 헌병경제통치. 네. 헌병이 뭐 하는 사람이 헌병이야? 또 이제 군대를 또 나오셨으니까 알지. 그렇죠. 군인들의 경찰이죠. 군인들의 경찰. 네. 그럼 군복 입은 군인 입장에서 헌병을 만나면 느낌이 어떻지? 내가 일단 몸가짐을 바로 해야죠. 그치, 갑자기 네. 각 잡게 되잖아. 네, 그렇죠. 왜 그런 헌병을 깔아서 우리 경찰 업무를 왜 일본 헌병한테 맡겼을까? 그러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의 시선이 뭐야? 우리나라 2천만 조선 사람들을 뭐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냥 군인으로 바라보는 거야. 네. 잠정적 군인이야, 우리는. 전쟁터에 훗날 다 동원돼. 네. 그러니까 군함발로 짓밟는 거고, 그 제복에, 각 잡힌 제복에다가, 그렇게 대검을 꽂고, 그렇게 소지하고, 그 대검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분위기겠냐.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공포스러운 분위기지. 그들에게 직결처분권, 별도의 사법 처리 과정 없이 내가 저게 범죄다 싶으면, 네. 범죄다 싶으면 즉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찰관 처벌규칙이라는 게 웬만하면 다 죄야. 이때는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게 죄야. 그러니까 웬만한 게 죄라고. 이게 뭐 전선 근처에서 연을 날려도, 그 다음에 우리 그 돌팔매 이렇게 돌 던지면서 노는 이런 거, 네. 그런 걸 해도 다 처벌해.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차별적으로 태움을 가는 거예요. 이게 10년대 무단 통제, 무력적인 수단으로 밝겠다. 무력적인 수단으로 밝겠다. 무단 통제 가장 핵심. 네. 가장 핵심. 네. 근데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딱 제복에 칼 꽂고 들어와. 네. 그러니까 완전 학생들한테도 공포심을 심어줘. 그러니까 10년대는 공부할 게 없는데. 10년대는 공부를 할 게 없어. 왜? 한국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국내에서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자, 교원들이 제복 입고 팔차지, 그 다음에 1차 조선교육령에서 우리나라가 그 가보개혁 때 이제 기본 학교가 소학교가 됐거든? 네. 근데 이제 이 소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일본식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선 땅 내에 소학교라는 간판은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야. 우리나라는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올 거거든. 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자리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갑질하는 거지. 그렇죠. 갑질하는 거 진짜.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라고 할 거고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통학교라고 내릴 거야. 명칭을 격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래 6년이었거든. 그걸 4년으로 줄일 거야. 그래서 이 보통학교가 4년이냐 아니면 6년이냐. 왜냐면 20년대 들어가면 이게 6년으로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10년대냐 20년대냐를 보통학교 4년이냐 6년이냐 이걸로도 판가름할 수 있어. 헌병이 있냐 없냐. 있으면 10년대 없으면 20년대. 태영령 있으면 10년대 없어지면 20년대. 이렇게 10년대 20년대 비교하는 게 문제 좀 많이 나오는 편. 왜? 30년대 민족말살 정치는 너무 나가. 네. 너무 혼자 독자적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보통학교는 4년으로 줄어들더라. 자, 그러다가 3.1운동이 터졌어. 그러다 3.1운동이 터져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전쟁하지 마 이러면서 국제연맹 창설하고 부전조약 체결하고 아주 전 세계가 평화롭지 못해서 생쇼를 떨 때야.
그러면은 무단 통치가 어울려?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지. 이런 공포 정치는 이건 알려주면 욕먹어. 네. 야 지금 평화의 시기인 거 몰라? 이거란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무에서 문으로 바뀌는 거야. 무에서 문으로 바뀌는 거야. 네. 하지만 이건 민족 분열 통치로 실제로 문관 총독 임명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명된 적은 마지막 부대 총독까지 한 명도 없어. 보통 경찰제로 전환하면서 사복 입혔어. 네. 사복 경찰을 그 기존에 있던 헌병 경찰보다 3배 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못된 거지. 그다음에 한국인들한테 참정권 허용하겠다. 이 무렵에 지방의회를 막 열어. 의회를 막 여는데 사실상 권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10년대 때 독립을 외치던 그 주댕이가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자치론으로 바뀌는 거야. 총독부의 주권 지배를 인정하면서 한국인들의 정신 차려. 이제 이때는 100% 우리가 독립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독립에 대한 요구가 쑥 들어가고 자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다. 네. 자치를. 그러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 네. 지구 반바퀴에 다 영국 대영제국 깃발을 꽂아버렸으니까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직접 통치한 사례가 거의 없어. 다 자치야. 다 자치야. 그래서 애초에 독립운동을 완전히 약화시켰어, 걔네들은. 근데 그런 영국의 전략이 매우나 좋았던 건 그러면서 일단 막 교육이나 의료시설 이런 걸 막 쏟아붓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일본이랑 방법이 달라. 일본은 밟고 시작을 했잖아. 네. 거기는 굉장히 오히려 그 자치를 이제 막 자치의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근대 계몽이라는 우리가 오히려 너희를 식민 지배함으로써 너희 나라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일단 초반에 데이터를 엄청 올려놔. 이 영국의 전략이 되게 좋았던 건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본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된 거야. 간디는 후반에 나오고 오히려. 간디 같은 인물은 후반에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대영제국의 그 영국 깃발 다 쓰고 있잖아. 네. 영국 깃발에 약간 변형 그렇죠. 버전을 다 본인들의 국기로 쓰고 있잖아. 네. 거기다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 때 그 총리들이 다 갖고 샴페인 들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자꾸 말하면 이렇게 잔인한 통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전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잔인한 식민 통치의 방식을. 안 길거든? 길지 않은데 우리가 받은 충격은 그러니까 그만큼 큰 거지.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게 한 나라는 없어.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간행이 허가된 게 20년. 나중에 40년에 폐간될 거야, 딱. 40년에, 20년에 생각내고 40년에 폐간돼. 근데 사전방류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 되게 많았고, 고등학교 6년.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대학 설립 허가가 떨어져요. 참고로 대학 설립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는 게 2차 조선교육령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민족 1천만이 계산해봐.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그렇지. 1,000만 원 모금해갖고 뭘 하려고 했냐면 밀립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어. 되게 의미 있는 대학이 될 뻔했지. 모금활동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을 만들거나. 자, 모금활동 성공했을까? 왜 못했을까? 일본이 방해해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지. 물론 일본도 방해했겠지. 일본의 방해는 기본 깔고 들어가겠지. 근데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모금이 안 돼. 자, 생각해봐. 이때가 이제 산미증식계획이라고 우리나라가 쌀을 다 털릴 때야. 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 이미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다 뺏겼거든.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다 뺏겼어, 우리는.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으로 그 몰락한 소작농들이 미친 듯이 증산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쌀 생산을 미치게 늘려야 됐었던 상황이야. 자, 1원 한 푼 내는 게 큰 돈은 아니야. 낼 수 있는 농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대학이 만들어질 때 내가 내 자식 보내? 그래, 그걸 생각해야지. 그럼 봐봐, 일본 입장에서는 저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모금활동이 되나 안 되나 대학이 설립돼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친일파로 끌어내고 싶은 거야. 왜? 그렇다라는 거 돈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애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친일로 끌어내는 거야, 원래. 중산층 이상을 끌어내는 거지. 못 배운 이 수많은 하부계층은 친일파 해봤자야. 일본도 바라지도 않아. 파급력이 없는데? 그래. 일단 지도자급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회 의원 완장 찰만한 사람들.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친일파로 끌어내야 되는 거야.
중산층이 사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바로 경동제국대학을 1924년에 바로 오픈하더라. 바로 오픈하더라. 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상이 1925년 들어오는데, 자, 이것도 이거가 변수야. 이게 변수야. 자, 사회주의가, 네. 봐. 사회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맞아요? 일단 러시아지. 러시아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지. 네. 레닌. 네. 레닌이 혁명하는 게 1차 세계대전 도중이야. 1917년.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 나라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지. 네. 물론 그 중에 얼어붙어 있는 시베리아가 많은 수를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사회주의가 자국 내로 퍼져나가는 게 몇 년 걸려. 그래서 이 나라도 하루아침에 제정, 황제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하루아침에 세우겠니? 아니라는 거야. 먼저 모스크바에서는 혁명이 성공했지만 이게 전국을 강타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 재정을 완전히 끌어내리기까지는 1922년, 이때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야. 5년 넘는 내전이었어. 그러니까 러시아도 힘들어. 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점점 이제 러시아 내에서 사회주의가 확대되어 나가면 이게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가는 게 20년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년대 때 사회주의 없어. 네. 20년대부터 많아져.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 사회주의는 퍼지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를 한순간에 강타해. 이 세상에는 가난한 노동자나 농민이 훨씬 많거든. 자본가보다. 네. 자본가들이야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개똥 같은 말이다. 어디서 자유재산 타파 막 어디서 그렇잖아? 네. 근데 이게 노동자와 농민들을 너무나 좋아할 만한, 네. 열광할 수밖에 없어.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광을 하지. 우리나라에도 노동자나 농민들이 얼마나 많아. 네. 자, 그러면 그런 러시아가 우리나라랑 어떻게 붙어있어 지금? 바로 어디로? 여기지. 네. 그럼 사회주의가 이렇게 들어왔겠다. 중국에 붙었어요. 아니, 러시아가 연해주잖아. 연해주로 지금 국경 맞대고 있잖아. 네, 이렇게 바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들어온다. 네.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 연해주에 동포들이 많아. 연해주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 네. 응, 많어. 정치적 망명자들도 되게 많았어. 이런 사람들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야. 루트를 봐. 요렇게. 네. 자, 우리나라가 남북이 자연환경이 많이 다르다? 네. 나도 북한 안 가봤지만, 네. 거기는 해발고도 2000m 아래 산이 별로 없어. 네. 우리나라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 해발고도가 1915m야. 네. 지리산이 내륙에서 가장 높다. 네. 1815m. 내가 왜 외우고 있지? 내가 왜 외우고 있냐? 나 지금 내가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 저 몰랐어요. 무슨 연도랑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4개 숫자에 강해. 항상. 많이 배우니까 네. 내가 그 숫자 4개가 딱 나열되는 거에 나는 오히려 3개면 불안하거든. 숫자 3개가 딱 있으면 그건 안 외워져 잘. 근데 숫자 4개가 연속으로 떠있잖아. 그러면 그렇구나. 일종의 직업병이야. 네. 일종의 직업병이라서 숫자 4개가 딱 나열돼 있으면 그거 되게 잘 외워. 근데 전화번호도 되게 잘 외워. 숫자가 4개로 떨어져요. 그쵸. 슬프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네. 이쪽은 평야가 많아. 네. 강이 많고 네. 여기는 산이 많죠. 그치. 근데 농사가 안 되고 여기 농사가 잘 되고. 네. 그럼 대지주가 많고 네. 여기 대지주가 없고. 없고. 그러면 사회주의가 어떻게 세게 먹혔겠니? 여기서 세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다 일제강점기 때, 자, 이따가 10년대 때는 폐사령이라는 걸 선포해서 폐사를 못 만들게 막을 거야. 네. 근데 폐사령 풀어버려, 20년대. 왜? 이미 우리나라 자본의 싹이 말랐거든. 네. 20년대부터 폐사령 풀어갖고 일본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일본 기업이 막 들어오는데 그 일본 기업 어디다가 공장 짓냐면 다 북부지방에 지어. 왜? 광산 좋잖아. 네. 근데 이 공장이라는 건 전력 수급이 잘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광산 좋고 일단 낙차가 크고 여기가 산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력발전소 짓는 것도 다 이 북쪽을 향해 지었단 말이야. 네. 남쪽은 수력발전 잘 안 돼. 네. 산이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발전소가 많이 들어와, 이쪽으로 광산 좋아.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래저래 정말 북부지방으로 세게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는 대지주들이나 대자본가들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노동자나 농민들이 뭔가 이렇게 잽을 못 쳐. 네. 근데 이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자연환경의 어떤 차이가 남북의 자연환경의 차이가 그런 이념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이게 비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노동자 농민 남부지방도 많지만 네. 대지주들의 속박 속에 있으니까 못 펼치는 거야.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공장주들이 네. 외국인들이잖아. 네. 거기다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 일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반일 감정 플러스 사회주의가 겹쳐버리니까 뭐 더 대단해지는 거지. 네. 일본은 빨리 미드미컬하게 치안유지법. 사회주의 때려잡아야 되잖아. 네. 일본은 극단적인 자본주의 나라거든. 그쵸. 극단의 자본주의 나라인데 어떻게 사유재산 체제를 부정하는 걸 저걸 받아들이겠어. 네.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데 1925년에 자 1925년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확산에 대비해서 치안유지법 딱 나오는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민족운동을 나중에 다 쏠 거야. 그 다음에 한 개 군마다 한 개 경찰서, 한 개 면마다 한 개 주재소. 이만큼 우리나라를 밀착 감시하게 되는 거지. 가까이에서. 이게 오히려 문화 통치가 들어오면서 더 감시망이 세진 거야. 어떻게 보면. 감시망이 세지더라. 폭력은 줄지만 감시는 세지더라. 그러다가 아까 29년에 대공황 터졌지.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이제 만주를 딱 칠 거야. 네. 그러면 만주를 딱 치니까 저 국제연맹에서 일본 대표단들을 불렀어. 엄청 쪘겠지? 네. 만주를 치니까 그때 딱 일본 대표단들이 저 국제연맹을 탈퇴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고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1935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칠 거거든. 네. 그 다음에 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칠 거야. 이미 일본은 만주 사변을 31년에 시도 걸어놨잖아. 37년에 중일전쟁이 친다. 37년에 중일전쟁이라고. 그러면서 각 세계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2차 세계대전을 벌이는 거야. 한판 이제 승부를 벌이는 거야. 네. 결국 괴물은 경제 위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있는데 극단적 배고픔은 박정희라는 18년의 통치자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지. 극단적 배고픔은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왜냐면 이승만이 6.25 전쟁 이후에 폐허된 이 나라에 대한 복구를 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근데도 이승만이 왜 13년 만에 4.19 혁명으로 무너진 거거든? 왜 13년 버틸 수 있었대? 그건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원조 경제로 보탰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친미론자들 열나 늘어나고 이 나라에서 미국의 대중문화가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는 과정에서 완전히 뭐 미국에 대한 환상만 커진 거지. 완전 사대주의만 높아진 거지. 그러다가 60년 4.19 혁명이 터진 건 58년에 그 경제원조를 끊는다고 미국이. 경제원조 딱 끊어버리는 순간에 완전히 그 이승만의 독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독재를 참을 수가 있었는데 미국이 먹여 살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탁 끊어버리는 순간 참을 수가 없는 거지.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원래 가장 중요해. 그렇게 됐어. 그래서 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내선일체. 그 다음에 일산동조론. 우리는 같은 조상이다. 이게 내선일체 포스터다. 이게 조선의 손자야. 이게 내 자거든? 네. 이게 일본이야. 보폭봐. 깨알 같은 디테일. 네.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당연하죠. 한 발짝 더 나가면서 얘는 눈빛도 이렇게 맛이 나갔어. 조선은. 그러니까 힘든 아이를 밝은 아이가 부축해서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약한 조선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 그러니까 계속 너희들은 병들어 있어. 아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장씨개명 신사참배, 일본 천황 있는 곳으로 절하는 것 공성요배, 그 다음에 국민정신총동원령 선포.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우리가 풀리는 문제들이고, 한국시민 서사 암송을 강요당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면 폐간, 이런 건 왜 나오냐면 사회주의자 때려잡자고. 아까 치안유지법 만들었잖아.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는데 최대 형량을 10년 때렸어. 그러면 10년 후에 석방되겠다? 그게 1935년.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따라 계속 법을 만드는 거야. 추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못 설쳐되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사회주의자가 늘어나는 것도 스트레스. 하물며 조센진 사회주의자들을 냅둘 리 없지.
그러다가 이제 국어단체 조선어학회 이것마저도 강제로 없앨 거야. 네. 국어단체를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구속시켰거든. 그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알아? 네. 그 윤계상 나온 거? 보진 않았어요. 아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쫄딱 망해서 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나도 나 몇 분보다 끊었지? 너무 잔잔하더라고. 네. 그런데 이게 말모이라는 게 그거야. 우리말 큰사전. 네, 네. 지방 방언들을 모아. 그래서 말모이야. 잊혀져가는 지방 방언들을 모아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 하는데 그걸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 사전 압수하고 정 구속시켰어. 그러면 치안유지법 위반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다 위반이잖아. 그 정도로 전방위적 모든 민족운동을 다 쏘고 있던 게 치안유지법.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된 거냐면 이제 모든 결사의 자유는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야. 거기다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이제 조선어가 사실상 선택 과목으로 이제 빠지면서 거의 안 가르치게 되는 거고 국민학교. 야 같은 몸이라며 이제 학교를 분리하면 안 되잖아. 자 이름을 국민학교. 그러니까 저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1996년에 바꿨으니 얼마나 웃긴 나라인 거야. 우리 조선총독부 바로 강복 이후에 어떻게 썼어? 그걸로 정부. 국립중앙박물관. 미군정청이었다가 네. 이후는 국립중앙박물관. 네. 그러니까 한 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을 조선총독부 건물로 썼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였으면 가능하다니까. 그 식민 지배 때 만들어졌던 건축물을 철거 안 해. 네. 과거의 아픈 역사도 역사야. 네. 간직할 수 있어. 근데 조선총독부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아. 네. 위치가 그걸 간직이라고 하기에는 네. 경복궁 앞을 막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 사실은 좀 빨리 허물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의 그 친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학교가 이제 1941년에 개칭됐는데 이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다 김영삼 정권 들어가야. 네. 김영삼 정권 때가 군부 정권의 끝이거든. 네. 바로 전에 노태우 대통령까지가 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니까 군인 내지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이었으니 이제 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 친일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지우는 거지. 일제 강점기와 관련됐던 기록들을. 그리고 이제 학도 지원병이라고 학생들도 이제 군대로 끌고 나갈 거야. 자, 10년대 경제수달의 토지조사 사업 딱 뺏는 거야. 네. 이런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가도 되는 게 네. 10년대인가 20년대인가만 물어.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묻지 않아. 네. 10년대 때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뺏는 거고 그 다음 폐사령. 회사 못 만들게. 네. 총독부 허가제.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업령, 광업령, 명령령이 쏟아지게 나올 거야. 네. 모든 산업정만을 총독부가 허가제로 통제할 때고 인삼수금 전매제. 전매라는 거는 전량사들여서 비싼 가격에 대파는 거잖아. 네. 이때 인삼 담배도거든. 그 인삼 담배 전매하는 문화는 대한민국 계속 갔는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 갔는데 그래서 한국 담배 인삼 공사였잖아. 네, KTNG. 근데 그게 분리가 된 거지. 그래서 KTNG가 지금 뭘로 바뀌었잖아. 한국 담배 인삼 공사를 그러니까 분리됐어. 지금 바뀌었어. KTNG가 아니야. 이름이. 그 정관장 이제 나오는 데잖아. 그 다음에 삼미생 시기 1920에서 34년. 그래서 일본의 공업화, 왜 일본이 급속한 공업화를 하냐면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승전을 맞이하면서 미국이 호황을 누렸듯 일본도 호황을 누리는 거야. 네. 그러느라고 그 나라도 다 이촌향도를 했을 거고 도시는 늘 쌀이 부족했을 거고 그 부족한 쌀을 우리한테 베푸는 거지. 그래서 만주에서 자폭 수입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풀어주고 폐쇄량 폐지 관세까지 철폐. 그러니까 일본 기업, 일본 상품의 진출이 얼마나 많아질 거예요, 20년대.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운동.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국산품 외형 운동. 그걸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물산 장려 운동. 이때 터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총독부의 방해를 많이 받았겠다. 그거보다 더 있어. 우리나라 내부에서 누군가들은 그 물산 장려 운동을 진짜 극혐했어. 누가 싫어했을까? 물산 장려 운동을 누군가가 되게 싫어했어. 밖에서 수입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무역업자?
무역업자는 조선 사람들이 안 할 건데 거의 일본인들일 거니까.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봐봐, 우리가 물산을 장려했어. 물건이 많이 팔렸어, 물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윤이 누구한테 돌아갈까? 자본가에게 돌아가겠지. 그럼 사회주의자들 그건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입니다. 그거 노동자들은 배분할 거야? 아니잖아. 자본을 노린 거지 이것도. 네. 그래서 평양의 기업가 조만식이 물산 장려 운동을 실제로 했거든. 네. 그건 사회주의자들의 맹비판을 받았어. 일리가 있지?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만주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병선기지화 전략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종합공업단지가 육성이 되는 건데 문제는 다 북부지방. 그러니까 북부지방에 군소화학공장들이 진짜 많았어. 발전소도 많았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할 당시, 1945년 광복 당시 38도선이라고 해서 딱 일직선으로 미군 정천 이제 들어오고 위로는 소련 군정선 들어오잖아. 1945년 이렇게 딱 분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남한 대비 북한의 경제력 잘 살았겠죠. 3배. 아무리 남한이 농사가 잘 돼도 북부지방의 경제력이 중화공업이에요. 거기는 일반 경공업도 아니라 중화공업. 3배야 3배 경제력이. 네. 그러니 북한이 얼마나 이 남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을 바라볼 때 북한은 항상 자신 있잖아. 에이, 가라는 것들. 이 자신 있잖아. 네. 그 시각이 그때는 북부에서 남부를 바라볼 때 에이 저 가난한 것들. 이런 시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소련군의 지원을 딱 받는 순간 경제적으로도 자신이 있겠다. 그렇잖아. 자기 눈에 남부지방은 못 사는 지역이니까. 그랬다는 거지. 북한 김일성은 훨씬 자신 있는 거야 그때. 함부로 건드렸다가 그게 파괴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지. 그래서 나중에 메가더가 그 1940, 우리나라 50년 이제 6.25 전쟁 터지고 나서 3개월 뒤인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낙동강전에서 국군이랑 유엔군, 일본에 주둔하고 유엔군이 밀어. 그다음에 여기서도 유엔군이 밀어. 양쪽으로 이제 북한이 샌드위치가 되니까 밀리기 시작을 해서 바로 13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단 말이야. 그다음에 10월 1일에 평양을 아니 38도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군이 어느 라인으로만 가냐면 완전히 그 서쪽 버려버리고 이쪽으로 쭉 이쪽으로 광산이 많았거든. 뭐 흥남 질소 미로공장 뭐 이런데 뭐 말도 못하게 큰 거 어마무시 큰 거야. 그게 소련이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군사화학 지역이기도 했지. 왜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다 지원할 거니까. 그걸 제일 먼저 박살냈지. 제일 먼저 불받아내버렸지. 그러니까 미국이 6.25 전쟁을 부추겼다라는 시선도 되게 많으니까. 왜냐면 진짜 그 전에 바로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가지고 미국의 그 극동방위선이 우리나라를 제외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미군 빼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미 소련은 막 김일성을 뻔민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시츄에이션을 벌렸다는 건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추정을 할 만하지. 미국의 공식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나 그거 하고 싶었다라는 발언은 하지 않지만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에치슨 라인 해서 미군 빼버렸잖아. 그거 전쟁 터졌잖아. 원하던 대로. 원했던 것 같아. 전쟁 터졌잖아. 그래서 역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다 부사질러 버린 거야.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었거든. 미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때 만들어진 거 다 작살났지. 그 다음에 이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해서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 이거 잘 나와. 내가 아까 데칸권 막혔다 그랬잖아. 인도의 데칸권. 인도의 데칸권이 막혀버림으로써 면직을. 그렇지. 남쪽에는 면화. 그러니까 이제 누에.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양. 그건 견직물의 원료잖아. 이건 면직물의 원료고. 그러니까 원재료를 공급처로 전략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진흥운동만 들어보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 진흥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못 사는 단계에서 뭔가 나은 단계로. 근데 농촌진흥운동은 일본이 한 거야. 일본이 펼친 거고 그냥 사실 제대로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제대로 된 시츄에이션은 아무것도 없어. 부채, 박멸, 근검, 절약. 야, 우리가 놀아서 지금 못 살아? 쥐들이 뜯어가서 못 살지?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농촌진흥운동을 펼치면서 그때부터 소작쟁이가 일어나게 되면 야, 농촌진흥운동에 방해해야 되잖아. 이제 이러면서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소작쟁이를 때려잡을 이유로 나왔어. 이것과 자 농촌 계몽운동이 일어날 거거든. 이 농촌 계몽운동은
달라. 내가 지능이랑 계몽이랑 뜻의 차이가 뭐야? 이러면 애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 뜻의 차이가 뭐야? 지능은 잘 살게 해주는 거고 계몽은 약간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거. 교육과 이 정도 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애들이 아무리 국어를 잘한다는 많은 애들이 횡설수설해. 뜻의 차이가 있대. 뜻의 차이가 있어요. 이러면서 횡설수설해. 나는 모르겠는데? 그 뜻의 차이를 별로. 지능, 계몽. 농촌 계몽운동은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할 거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한 네. 거고, 우리 민족 차원에서 한 거고, 네. 그쯤 우리나라 20년 후반에서 30년 초반이 문맹률이 폭발이야.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거든. 네. 그래서 문맹률이 폭발이라 문맹 퇴치를 위해서 농촌 계몽운동이 나올 거야. 일단 달라. 그러니까 농촌진흥운동 일본이 한 거야. 네. 이때 농촌진흥운동은 딱 하나가 효과를 보는데 그건 조선 농지령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작 계약을 원래 1년 단위거든. 야 근데 소작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이거 완전 노예 아니야? 맞잖아. 임대차 계약을 네. 1년 단위로 갱신해야 되면 이거 땅 주인으로부터 노예가 되는 거야. 이걸 3년으로 늘려. 고작 한 건 이거 하나. 농촌진흥운동에서 고작 하는 건 이거 하나. 딱 하나. 나머지 없어.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총수 탈이고 공출. 공제로 다 뜯어갈 거고. 중단됐던 산민식계도 다시 재개해서 다 뜯어갈 거야. 이때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지. 중일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애국반을 조직해서 이게 반상회의 시초야. 우리나라 반상회가 시작된 거의 시초. 지금은 아파트 동대표 회의? 이런 개념이지. 뭐 요즘 다 아파트 문화니까. 애국반이라는 게 이제 그 반상회. 그러니까 반상회라는 거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잖아. 그 애국반에서 반장들이 경쟁적으로 애국 헌금을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걷느냐가 내 애국심을 애국심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방 헌금을 그만큼 많이 뜯어갔다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평상시에도 군복 입어. 전시 동원 체제, 늘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마음. 그래야 언제든지 차출돼도 이렇게 사람들이 반항을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자들은 몸빼 입을 거야. 자, 이거 사료로 잘 나오는데 태형 딱 뜨는 수가 몇 년 되라고? 10년. 그렇지. 토지 소유자를 조사한대. 그래 10년 돼. 그 다음에 회사설령 총독이 허가를 받아야 된대. 10년 돼. 그 다음에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 이런 말 언제 나와? 참여운동 이후에 나온단 말이야. 문화통치. 그 다음에 선민식회.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므로 쌀 생산이 부족할 거야. 이거. 공업화. 일본은 급속한 공업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쌀 뜯어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거야. 하도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쌀을 만주에서 자폭 수입해다 메꾸는 거지.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국채 변역할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최대 형량 내가 10년이라 그랬지.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계속 법을 추가로 만들 거라고. 그 다음에 한국시민서사를 암송함용하고 창시개명인 국가총동원법 싹 다 뭐 공출, 징병, 징용 이런 말들이 다 민족 말달 통치되라는